세계를 지배했던 전투기 F4 팬텀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미국의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 해군은 새로운 함재기가 필요해졌습니다. 1953년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항공기 입차를 개시했고, 맥도넬 항공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미국의 차세대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맥도넬 항공은 미국이 입차를 낼 것을 훨씬 먼저 예상했고, 이에 맞는 항공기를 이미 개발하고 있었죠. 함재기는 항공모함 위에서 이착함이 가능해야 했기에 일반적인 공군용 전투기에 비해 제한이 많았습니다. 너무 커도 안되고 이륙거리가 길어도 안됩니다. 당시 많은 회사들은 기존의 함재기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더 나은 함재기를 만들고자 했지만, 맥도넬은 아예 기반부터 새로 개발해 더 크고 강력한 함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53년도에 입찰해서 챈스 보트의 XF-86-1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해군이 공고를 내기도 전부터 해군에게 차세대 함재기가 필요한 것을 알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구상했던 맥도넬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맥도넬의 제안서가 마음에 꽤나 들었고, 1954년 10월 18일 미 해군은 시제기 2개에 대한 가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은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더 큰 함재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맥도넬의 성견 지명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맥도넬의 기체는 기존의 함재기에 비해 훨씬 큰 편이었습니다. 또한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6톤 이상의 폭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스펙이었죠. 미 해군은 여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더를 운용해야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레이더 장교가 탑승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찰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힘들게 성사시킨 계약을 날릴 수도 있기에 맥도넬은 필사적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동시에 이 전투기를 어떠한 기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고, 공대공 전투와 폭격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전천후 전폭기로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미군은 이 기체의 개발이 완료되면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 기체 또는 미사일로 도배한 전투기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개발이 힘겹기는 했지만 어찌어찌 진행되었고, 1955년에 시험기 2기와 테스트 기체 5기를 주문하게 됩니다. 실험기는 XF-4H-1, 테스트 기체는 YF-4H-1으로 불렸죠.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테스트 기체인 YF-4H-1은 1958년 5월 27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항공모함 운용 테스트도 통과했죠. 이후 YF-4H-1은 F4H 팬텀2라는 제식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름이 팬텀2인 이유는 이전에 맥도넬사에서 만든 FH 팬텀이라는 기체의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은 전투기의 이름을 통일하겠다면서 F4H 팬텀2를 F4 팬텀2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이죠. F4의 스펙은 최종 개량형인 F4E를 기준으로 전장은 19.2m에 달했고, 2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23에 달했죠. 항속거리는 약 2700km에 전투 반경은 약 680km입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18.3km에 달했죠. 최대 폭장량은 8.5톤이며 9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mm 기관포 한 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F4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못생겼습니다. 물론 개인 따라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조종사들도 이런 외형이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한번 타보자마자 마음이 달라졌죠. 엄청난 엔진의 출력으로 쌩쌩 날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나는 맛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한번 출격하면 신기록을 하나씩 세운다는 말이 돌았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F4 팬텀2가 세운 기록은 정말 많은데요. 1959년 12월 6일 고도 30km까지 마하 2.5로 급상승한 신기록, 100km를 비행하면서 평균 2237km로 비행한 기록, 2시간 47분 만에 미국 대륙을 횡단한 기록 등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워버렸죠. 한 번이라도 F4를 몰아본 조종사는 외형을 이유로 F4를 까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생기긴 했습니다. 또한 F4는 장착된 레이더도 뛰어났는데요. F4 팬텀2에 장착된 AN/APQ-72 레이더는 정확하게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대 최고의 레이더로 불렸습니다. 전투기에 이렇게 좋은 레이더를 사용하자 정찰용 임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죠. 정찰용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인 RF-4라는 기체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8.5톤이나 되는 폭장량은 엄청난 수준이었는데, 일본의 핵을 2방 날린 폭격기 B-29도 최대 폭장량이 9.1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재기라는 녀석이 폭격기에 맞먹는 폭장량을 보여주니 기체의 크기와 엔진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F4는 해군 조종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는 공군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던 터라 해군용 항공기는 항상 공군용보다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F100과 같은 여러가지 전투기를 개발하여 전선에 투입했지만 딱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더 강력하고 좋은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차마 해군이 쓰는 전투기를 공군이 쓴다는 사실은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F4의 스펙은 정말로 뛰어났고 공군이 자존심을 세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소련이 왕성해지면서 미국 공군을 위협해왔기 때문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접고 F4 팬텀2의 공군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F4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해군 걸 쓰는 게 너무 티나서 놀림받을 것이라 여겼는지 공중급유구의 위치를 다르게 하고 이름을 F110 스펙터라고 바꿔서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술수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1962년 미군이 제식 명칭을 통합해버리면서 공군은 F4C, 해군은 F4B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공군이 함재기를 도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까발려졌죠. 그저 공군을 놀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F4의 스펙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미 공군 전투기를 넘어선 엄청난 전투기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F4의 스펙 설명을 하면서 20mm 기관포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추후 개량된 F4E 기준이고 초기형에는 기관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미사일만 달고 다니는 전투기였죠. 근접 교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발생하는 반동이 레이더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개발된 초기형 F4는 베트남전에서 고전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포를 제거한 F4는 근접 교전을 피해야만 했는데 베트남전에서의 교전 수칙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아군 기체인지 적기인지 확인하고 그 뒤에 공격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전에 투입된 F4 조종사들은 소극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 이런 대응은 소련 미그기의 침투를 허용했습니다. 미사일만 주렁주렁 달고 있는 F4는 미그 21을 상대로 고전을 겪었죠. 미그 21의 근접 화력이 꽤 좋기에 F4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무려 1대3이라는 교환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F4가 한 기 격추될 때 미그 21 3기가 격추된 것이지만 말이죠. 미 공군은 소련제 전투기에게 유의미한 교전 비율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치욕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값진 교훈을 얻은 미군은 기관포를 외부에 장착한 F4D라는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장착된 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이후에는 기관포가 필수라고 판단해 기관포를 내장한 F4E라는 버전이 나온 것이죠. F4는 우리나라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데요.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되면서 한반도가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힘들어지자 가장 최신 기종인 F4D 18기를 우리나라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던 1968년이었지만 미군의 F4D가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F-22 18기를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국, 일본, 북한, 소련에 비해 훨씬 강력했죠. 물론 소련 전체가 아닌 소련 극동 공군이라고 봐야겠지만요. 미국의 최고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일본조차 만져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대한민국 공군을 단 한 번에 동아시아 최강의 공군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기체의 성능은 엄청났습니다. F4 시리즈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총 200기 넘게 도입했으며 아직도 30기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는 되어야 전량 퇴역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35가 완전히 도입되고 KF-X가 마무리되어야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베트남전을 비롯해 F4는 수많은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참여했으며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했죠. 1990년 걸프전의 사막의 폭풍 작전에도 24기의 F4와 6개의 RF4가 참여했는데요.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개발된 지 무려 30년이 넘었지만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었죠. F4 팬텀2는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 배치되었고 1958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5,195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제트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기체이죠. 미국에서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전투용 목적에서 퇴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QRF-4C와 같은 형태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무기 연구에 사용되는 무인 드론의 형태로 개조되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F4를 제대로 우려먹은 미국이죠. 현재까지 F-22와 맞먹는 수준의 위용을 떨친 역사상 몇 되지 않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F4 팬텀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